대한민국의 모든 재벌, 모든 권력자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회의에 초대받았다.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워렌 버핏. 이들이 매년 모이는 비밀 회의가 있습니다. 언론도 들어갈 수 없고 정치인도 초대받지 못하는 그곳. 세계 경제의 미래가 결정되는 그 자리에 한국인 단 한 명이 초대받았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기업인 중에서, 수많은 재벌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었습니다. 2025년 7월 미국 아이다호주 선밸리. 로키 산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이 작은 마을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휴양지입니다. 하지만 매년 7월 첫째 주가 되면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장소로 변합니다. 선밸리 콘퍼런스. 1983년부터 시작된 이 회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이 초대되는 모임입니다. 참석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회의 내용은 절대 비밀입니다. 사진 촬영도 녹음도 그 어떤 기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곳을 억만장자들의 여름 캠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은 이 회의의 진짜 무게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나눈 대화가 세계를 바꿔왔기 때문입니다. 1995년 이곳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MBC의 밤 라이트가 만났습니다. 몇 달 후 MSNBC가 탄생했습니다. 2005년 루퍼트 머독이 마크 저커버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결과 뉴스 코퍼레이션은 마이스페이스를 5억 8천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2016년 AT&T의 CEO 랜들 스티븐스는 이곳에서 타임워너 인수를 논의했습니다. 850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선밸리에서 시작된 대화는 단순한 아이디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산업을 재편하고 시장을 뒤흔들고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 회의를 주최하는 곳은 앨런 앤 컴퍼니라는 투자은행입니다. 1922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월스트리트에서조차 신비로운 존재로 통합니다. 직원은 50명도 채 안 되지만 그들이 다루는 거래 규모는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앨런 앤 컴퍼니가 누군가를 선밸리에 초대한다는 것은 단순한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세계 경제의 미래를 함께 결정할 자격이 있다는 인정입니다. 포천지는 이 회의를 세계에서 가장 배타적인 모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초대받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오직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입니다. 애플의 팀 쿡,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디즈니의 밥 아이거, 워너브러더스의 데이비드 자슬라브,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이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수억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2025년 이 자리에 한국인이 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아시아에서 온 참석자 중 그가 유일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도 없었고 중국의 알리바바, 마윈도 없었으며 인도의 어떤 재벌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업인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도,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도, LG그룹 구광모 회장도 아닌 오직 이재용 회장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재벌 중에서 단 한 명. 전 세계 수십억 명 중에서 선택된 100여 명. 그 안에 한국인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기업의 영광을 넘어서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권력의 중심에 섰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재용이었을까요? 한국의 수많은 재벌 중에서 왜 그였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이었을까요? 선밸리 콘퍼런스의 참석자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계가 의존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컴퓨터 운영체제를 장악했고 제프 베이조스는 전자상거래를 지배했으며 마크 저커버그는 소셜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현대 문명이 작동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을 손에 쥔 사람들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그 자리에 선 이유도 정확히 같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세계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4년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인텔을 제치고 2위에 올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는 부동의 1위입니다. DRAM 시장 점유율 42.5%, NAND 플래시 시장 점유율 32.1%.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전 세계의 데이터가 삼성의 칩 위에서 저장되고 처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폰을 사용할 때 그 안에 삼성의 메모리가 들어 있습니다. 구글이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 그 뒤에는 삼성의 서버용 반도체가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영화를 스트리밍할 때 그 데이터는 삼성의 저장 장치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이 선벨리에 초대받은 진짜 이유는 과거의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 만들고 있는 미래 때문이었습니다. 2021년 삼성전자는 향후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파운드리 사업이었습니다. 파운드리란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칩을 직접 설계하지만 공장이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을 설계하지만 역시 공장이 없습니다. 퀄컴, AMD, 구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칩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파운드리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시장은 대만의 TSMC가 거의 독점해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2나노 공정, 3나노 GAA 기술, 그리고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짓고 있는 17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파운드리 공장. 이것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 전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붕괴. 2020년 이후 세계는 반도체 부족 사태를 겪었습니다. 자동차 공장이 멈췄고 가전제품 생산이 중단됐으며 스마트폰 출시가 지연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60% 이상이 단 두 곳, 대만과 한국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만약 한반도에 유사시가 발생한다면? 전 세계 산업이 마비될 것입니다. 반도체는 더 이상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됐습니다. 2022년 미국은 520억 달러 규모의 칩스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지으면 막대한 보조금을 주겠다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즉각 응답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2024년 착공됐습니다. 2026년부터 가동될 이 공장은 최첨단 3나노와 2나노 칩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삼성 역사상 해외에 짓는 가장 큰 규모의 반도체 공장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의 전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챗GPT가 등장한 이후 세계는 인공지능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AI의 심장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AI를 학습시키고 구동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연산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GPU와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HBM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의 95%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만든 HBM이 없다면 엔비디아의 AI 칩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운영하는 AI 데이터 센터는 멈춰버립니다. 패스트 컴퍼니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I 혁명은 한국 없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재용 회장이 선벨리에 초대받은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부유한 재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가 의존하고 있는 기술을 손에 쥔 사람이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려면 삼성의 디스플레이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생산하려면 삼성의 배터리와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오픈AI가 GPT를 훈련시키려면 삼성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선벨리 컨퍼런스에 모인 세계 최고의 CEO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재용 회장을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 봤습니다. 블룸버그는 선벨리 컨퍼런스를 보도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용의 참석은 아시아 기술 기업이 이제 단순한 부품 공급자가 아니라 글로벌 혁신의 중심축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삼성은 지난 50년간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반도체 공장들이 멈췄을 때 삼성은 생산량을 늘려 글로벌 공급망을 지탱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세계를 강타했을 때도 삼성의 공장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삼성을 믿었습니다. 세계는 이재용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밸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선밸리 컨퍼런스는 단순히 부자들이 모여서 골프를 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한국인 중 유일하게, 아시아인 중 유일하게 그 자리에 섰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권력의 중심에 올라섰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의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인도의 타타, 릴라이언스. 이들은 모두 거대한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CEO 중 누구도 선밸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국의 삼성만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은 세계 경제 지도에서 변방이었습니다. 선진국들은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술은 수입해야 했고 자본은 빌려야 했으며 브랜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제 기술을 만드는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스마트폰. 이 5개 산업에서 한국은 모두 세계 3위 안에 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이픽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4년 기준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세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기업 중 최고 순위였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삼성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전 세계 80개국에 사업장이 있고 직원 26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삼성 스마트폰은 인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삼성 TV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며 삼성 반도체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성공은 단순히 규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혁신에서 나왔습니다. 삼성은 매년 매출의 9%를 연구 개발에 투자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5조 원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기업 중 5위 안에 드는 규모입니다. 삼성이 보유한 특허는 20만 건이 넘습니다. 2023년 삼성은 세계 최초로 3나노 GAA 공정을 양산했습니다. 이 기술은 차세대 반도체 제조 방식으로 기존 방식보다 전력 효율이 50% 이상 높고 성능은 35% 향상됩니다. 경쟁사인 TSMC조차 아직 완전히 상용화하지 못한 기술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국이 이제 기술 경쟁에서 선두 그룹에 속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선밸리 참석은 그 사실을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을 이끄는 나라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의 선밸리 참석이 갖는 의미는 경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문화적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2021년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열광시켰습니다. 2022년 BTS는 빌보드 차트 1위를 석권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세계에 전달하는 도구가 바로 삼성의 기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성 스마트폰으로 K-팝을 듣고 삼성 TV로 K-드라마를 보며 삼성 태블릿으로 웹툰을 읽습니다. 기술과 문화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두 가지 모두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선밸리에 선 것은 한 경영자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1950년 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나라.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던 나라.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선진국 문턱에도 못 갔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세계 최고의 리더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 세대의 땀이었고 우리 세대의 도전이었으며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였습니다. 선밸리 컨퍼런스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거나 기업이 크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리더십에 대한 평가입니다. 앨런 앤 컴퍼니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그들이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사람이 조직을 어떻게 이끌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재용 회장은 지난 10년간 그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2017년 그는 법정에 섰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는 삼성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언론은 삼성의 미래를 비관했고 경쟁사들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구속 기간 동안에도 조직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에 집중하라. 미래 기술에 투자하라. 글로벌 경쟁력을 놓치지 마라. 그 메시지는 조직 구석구석까지 전달됐고 삼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재용 회장이 석방된 직후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243조 원, 영업이익 58조 원.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리더십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이후에 왔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소재는 모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이었고 한국은 그것을 거의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업계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장이 멈출 것이다. 삼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즉시 소재 개발팀을 꾸렸고 국내 협력사들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동시에 벨기에, 독일, 미국 등 대체 공급처를 확보했습니다. 6개월 만에 삼성은 일본산 소재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낮췄습니다. 1년 뒤에는 일부 품목에서 완전히 자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기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산업 전체의 체질을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포브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재용은 압박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산업이 멈췄습니다. 국경이 닫혔고 공장이 셧다운됐으며 공급망이 붕괴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직접 공장을 방문하며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방역 시스템을 강화했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었으며 공급망을 다각화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팬데믹 속에서도 생산량을 유지했고 전 세계 고객들에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들은 삼성이 없었다면 제품을 출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를 쌓는 방식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것.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2021년 이재용 회장은 가석방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베라이즌. 그는 실리콘밸리와 워싱턴을 오가며 글로벌 파트너들과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경청했고 협력을 제안했으며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중 하나가 바로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이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을 분석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용은 창업주의 유산을 지키면서도 시대에 맞게 변화시킬 줄 아는 리더다.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뿌리를 잇지 않는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사업보국이라는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성공은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나라와 사회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그 정신을 계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21세기 방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2023년 삼성은 글로벌 반도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10,000명 이상의 학생과 엔지니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삼성을 위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체, 나아가 세계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자신의 성공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성공을 생각하는 것. 선밸리 컨퍼런스에 모인 세계 최고의 리더들은 이재용 회장에게서 그런 면모를 봤습니다. 그는 단순히 부유한 재벌 2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변화를 이끌며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가 한국에서 나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선밸리 참석이 갖는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성과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가? 지난 60년간 한국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제조업 강국을 넘어 기술 강국이 됐고 이제는 문화 강국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유럽은 디지털 주권을 외치며 자체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투자와 도전의 결과였습니다. 매년 매출의 9%를 연구개발에 쏟아붓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에 뛰어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인재를 키우는 것. 이것이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AI, 바이오. 이 네 가지 분야에서 한국은 여전히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을 장려해야 합니다. 기업은 단기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장기 비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용 회장의 선벨리 참석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인정을 계속 받으려면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삼성만이 아닙니다. SK, 현대, LG, 네이버, 카카오. 한국에는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때 한국 전체가 성장합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많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 근면성, 창의성. 이것이 지난 60년간 한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갈 힘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선벨리에서 세계 최고의 리더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 때 그것은 그 개인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성취였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산업화를 일궈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보화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는 AI 시대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고 경제 위기를 극복했으며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선벨리 참석은 그 여정의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그 이정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아가라. 멈추지 마라. 그리고 함께 가라. 2025년 7월 아이다호의 조용한 산소.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한국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재벌 중에서 단 한 명. 전 세계 수십억 명 중에서 선택된 100여 명. 그 안에 우리나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권력의 중심에 섰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술만이 아닙니다. 문화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품격 있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리더십. 그 리더십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은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땀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계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과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순간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